경제 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건휘, 지윤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김건희 기자하고 증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코스피가 4천선도 깨졌습니다. 이번 주는 흐름이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하루 만에 증시가 2.9% 빠지면서 검은 수요일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7개월 만에 발동되기도 했었고요. 급격하게 상승한 증시가 이른바 AI 버블에 기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미국에서 먼저 나왔고 이에 우리 증시까지 잠시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빠르게 반등했고 현재는 4,100선에서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김 기자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은 뭐 과대평가에 의한 조정이다 이러면은 이게 며칠 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바로 반등을 했다는 거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말씀대로 사실 아무리 증시가 호황이고 상승장이라고 해도 중간중간 하락이 전혀 없이 매일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요. 역사적으로 봐도 상승장에서도 중간중간 이른바 건강한 조정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는 하락분을 회복하기까지 시간이 매우 짧았던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아직 증시가 고점이다, 거품이 과도하게 끼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버블이냐 아니냐 진단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안 본다 이 얘기입니까 지금? 네, 일단 하락장이 하루 이틀 정도를 가다가 곧바로 반등하는 모양새였고요. 그 폭도 과거의 하락장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코로나 때처럼 실적이 없이 그냥 유동성만으로 버블이 생겨나는 과정은 아니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곧 회복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들이 주를 이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동학개미 뭐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올 중순부터 기록적인 상승을 이어온 코스피였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이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매도 우위를 이어갔거든요. 심지어는 코스피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에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려들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11월부터 딱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돌아오기 시작한 건데요. 외인 투자자들과 기관들이 순매도를 하면서 물량을 던져낼 때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는 사이 코스피가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그 최고점 4,200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4,100선을 지켜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증시가 참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코스피 더 오를 거냐 말 거냐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정말 예단을 하기 조심스럽고 어렵기도 한데요. 일단 시장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사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 Buy the dip, 밀리면 사라라는 뜻의 대표적인 투자 격언이 하나 있는데 이걸 내놓은 게 놀랍게도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의 공식 문서에 나왔어요. 이 표현이. 기재부가 지난달 말에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거기에 코스피가 4천선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저평가됐다면서 낙관론을 공개적으로 이 표현을 언급하면서 이제 펼친 거예요. 아울러 시중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을 비롯한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서 코스피 5천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정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코스피가 상당히 상승했지만 여전히 PBR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낮다면서 한국 주식이 과대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 지금 다 종합을 해보면 일단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는 큰 틀의 공감대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정부에서 계속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를 했는데 될까 했는데 점점점 올라가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럼 얼마나 오를까 궁금한데요. 그게 단순히 선언적 구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긴 했는데 조금씩 접근을 해가니까 아무래도요. 일단 올해 들어 코스피가 이미 70%나 기록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더 갈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요 기관들이 대체로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4천 그리고 5천 정도를 오가던 전망치를 깨는 파격적인 예측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KB증권인데 코스피가 내년에 7,500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유는 지난 1985년 3조 호황이 있던 그때 이후 40년 만에 강세장에 접어들었다는 건데요. 얼마 전 있던 그 검은 수요일로 대표되는 단기 조정이야말로 대세 상승장의 쉼표 구간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래도 7,500 하면은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좀 다른 네. 기관들도 대체로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네. KB증권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네. 강력한 근거로 나름 든 게 네. 인공지능의 발전이거든요. 지난 40년간 IT 산업의 성장을 고려하면 AI가 PC 그리고 인터넷, 그 다음 페이지인 스마트폰 이후 세 번째 변곡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C랑 모바일 산업이 각각 태동 이후에 10에서 15년 정도의 고성장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와 비교하면 AI 산업의 지속성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또 본격적인 AI 시대가 지난 2022년 11월에 챗GPT가 공개된 이후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할 시간이 아직 매우 많이 남지 않았냐 이건데 아까 다른 기관 여쭤보셨는데 네. 일단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이 12개월 기준 12개월, 1년 기준 코스피 목표치를 5천으로 제시했어요. 그리고 강세장이 이어진다면 6천까지 가능하다는 전망도 같은 기관에서 내놨습니다. 증시가 정말 5천을 넘어 6천, 7,500까지 갈지는 네. 알 수 없습니다만 코스피의 상승 잠재력이 많이 남았다는 건 아무래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봐도 뭐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AI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큰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증시가 더 올라가려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겁니까 지금? 그 얼마 전에 한국거래소에서 네. 코스피 4천을 넘은 상황에서 기념 겸사겸사해서 네. 이제 코스피 5천 시대 간담회를 열었어요. 여기에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이 거의 모두 모였는데요. 네. 여기 모인 인원들의 대다수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긴 했는데 향후 코스피 상단을 4,500 정도는 놔도 된다는 게 거의 이견 없는 공통된 의견이었고요. 현재보다 20% 이상 성장할 잠재력이 남아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장을 위해 공통적으로 언급한 전제 조건이 뭐가 있었냐 하면 일단 상법 개정안을 처리를 해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개편해야 하고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장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최근에 정부 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25%로 이제 추가 완화한다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좀 낼 수 있습니까?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세금을 낮춰주면 분명 배당을 늘리는 회사가 늘어나긴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또 한계가 명확할 거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 기업들이 배당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핵심 이유가 세금이 아니라 후진적인 지배구조에 기인하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 우리 기업이 주가 상승을 위해 정말 적극적이었냐, 최선을 다했냐 하면 선뜻 예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철저하게 분리된 미국과 달리 우리 기업의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자들이 당연하게도 주가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인센티브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오너 중심의 경영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높을수록 오너, 소유주들의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배당을 꺼리거나 심지어는 애써 주가를 낮추는 그런 경향까지 보여왔단 말이죠. 그래서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배당에 나서도록 주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이고요. 제대로 시행된다면 효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쭉 말씀을 해주신 내용을 보면 긍정적인 요소,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소를 되게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불안 요소도 여전히 많고 특히 최근에 이제 환율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오늘 오전 기준으로 환율이 한 1,469원 정도를 제가 보고 나왔는데요. 이제 이러다가 정말 1,500원이란 뉴노멀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이제 분명한 위험 신호라는 경고들이 곳곳에서 좀 감지가 되고 있어요. 일단 환율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지금 같은 고환율 국면은 곧 원화 가치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이 뭐 일종의 박앤세일을 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경우 우리 주식을 팔고 나갈 때의 환율도 중요하단 말이죠. 문제는 앞으로 원화 가치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이 계속되면은 살 때는 가격이 쌌다고 하더라도 결국 팔고 나갈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 메리트가 상당 부분 희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고환율이 이어지면 외인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우리 증시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환율 움직임이라는 게 외국인들의 투자와 연관되어 있고 향후 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일단 하나가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며칠 전에 환율에 대해서 현재 너무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변동성을 주시하고 있고 과도하게 움직일 때는 개입할 의향이 있다면서 구두 개입을 시사하는 메시지도 내놨어요.
앞으로 환율 변동 상황은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여전히 좀 불안 요소이긴 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온 얘기 들어보니까 코스피는 어제보다 0.7% 정도 올라서 4,180선에서 마감이 될 걸로 보입니다.